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세월호의 현재 상황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세월호가 수면이 13m 높이까지 올라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을 위해서 목표치로 삼았던 높이까지 올라왔습니다. 본 인양이 시작된 지 38시간 만입니다. 세월호는 잠시 뒤 오후 4시쯤 반잠수선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반잠수선을 향해서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쯤이면 반잠수선에 도착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세월호가 이동하는 현장 그림이 들어온다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권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SBS 보도국 정치부의 민성기 선임기자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주당 소식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경선 후보들이 오는 27일 열릴 1차 호남 지역 경선 투표를 앞두고 호남에 집결을 했습니다. 야권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 호남, 이곳 호남에서의 승부가 앞으로 민주당 경선의 전체 판세를 좌우할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모든 경선 후보들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저는 호남에서부터 압승을 거두어서 조기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그렇게 어떤 사실상 빨리 결정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욕심입니다. 예, 가장 확실한 정권 교체 카드를 원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높은 호감도와 가장 낮은 비호감도를 가지고 있는 제가 광주 호남의 민심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로 경선에 참여하게 될 호남의 뛰어난 국민의식, 민주의식을 가진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언제나 변화의 첫 출발점에 서 있고 그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 호남이 이재명을 선택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3명의 유력 주자 모두 호남은 반드시 자신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특히 야권으로 봐서는 성지와 같은 곳이고 그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첫 경선입니다. 첫 경선인데 21% 정도, 그러니까 전체 선거인단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호남 경선이고, 민주당 주자들이 특히 이곳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호남 경선 결과가 다른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전에서 기선을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선거 기간이, 경선 기간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진행되면서 그렇죠. 전 같으면 한 10군데 이상 이렇게 순회하면서 투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권역별로 4번 합니다. 4번 하니까 호남에서 지면 사실 복구할 기회가 별로 없다. 이런 측면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아예 승부를 조기에 결정짓겠다, 이런 전략이 그렇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이재명,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든지 그 격차를 줄여서 다음 경선 지역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겠다, 이런 전략이겠네요. 문재인 전 대표 측의 목표는 호남에서 아예 과반을 넘기겠다. 과반을 넘겨서 이런 상승세를 그대로 끌고 가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겨서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겠다. 이런 게 문재인 전 대표 측의 목표고요. 뒤를 쫓는 후보들은 호남에서 이기거나 최소한 의미 있는 2위를 해서, 그러니까 격차를 좀 줄여서 10% 이내, 그러니까 40%에 육박하는 득표를 한다면은 역전의 기회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민성기 기자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호남의 승부가 중요하다. 이거 2002년에 노무현 당시 경선 후보가 예상치 못했던 광주 경선에서의 승리,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마침내 대선 후보까지 차지하고 대통령까지 됐던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 계열 정당이 이런 식의 국민 경선을 한 게 2002년부터죠. 2002, 2007, 2012, 이제 2017까지 앞에 3번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호남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 중에서 후보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건
당대표도 마찬가지고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랬었습니다. 물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호남이 차지한 비중이 좀 줄었습니다. 민성기 기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21%인데 지난번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40% 정도였었거든요. 보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좀 강해졌다는 거죠. 절대 숫자로 보면 호남에서 한 6만 명이 늘었는데 뭐 수도권이 3.3배가 늘었고 뭐 영남권도 2배가 늘고 이제 이런 식이 돼가지고 호남 비중이 줄었지만은 호남에서 성적을 가지고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가지고 내 호남에서 이만큼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지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확 밀리는 사람은 탈락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는 아마 호남 지역의 판세일 텐데요. 판세를 여러분께 먼저 분석해드리기 전에 합동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거티브 공방과 함께 이 합동 토론에서 각 유력 주자들이 어떤 주장을 호남 지역 유권자들에게 선거인단에게 했는지 여러분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신념이 없는 또는 신념이 부족한 정치인들의 경우는 수시로 말이 바뀌죠. 신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호남이 뭐 어떻게 하면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지 공약 이행률 16%는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그 문제도 사실은 말하고 안 지키신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주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들이고 또 그것은 객관적으로 뭐 팩트 체크가 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다시 좀 이 주제에 집중해서 아까 제가 전남과 전북을 말씀드렸는데 생산 도시가 우리 광주에 다른 걸 위해서 별도의 기회를 가지시는 건데 정책 발표 기회를 너무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저는 호남이 바라는 것이 어떤 시설물 지어주겠다, 어떤 정책 해주겠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님은 물을 때마다 답을 하지 않으셔서 좀 답답하다. 국민의당이 우리 당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우리로서는 대단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그 혁신의 과정에서 또 우리 당을 전국 정당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생각이 달랐던 분들이 계셨고 그런 분들이 다른 대안을 모색한 것이 지금 국민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권 교체 해낸다면 이제는 따로 있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난번 때 당을 탈당했던 분들이 반개혁 세력이라고 말씀하지 말으셨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해놓으면 그 국민의당을 선택했던 호남 민심은 뭐가 됩니까? 제가 그동안 우리 문 후보님한테 조금 좀 까칠하게 자꾸 질문해서 문 후보님 속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근래에 우리 안희정 후보님 말씀 보면 이 경선 과정이 아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문 후보님도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셔서 하여튼 제가 또 위로의 말씀도 좀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계속 거듭 얘기하는 말씀을 좀 올리고 싶은 건 문 후보님의 전반적인 정치의 어떤 그 흐름으로 놓고 보면 상대는 갑자기 나쁜 사람이 돼버립니다. 저마저도 문 후보님이 진영으로부터 배렸네 거의 그 수준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래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싸움들을 방치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안희정 후보가 말씀하시는 그 지지자들이 결국은 국민들이고 유권자들이거든요.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댓글을 다는 일반 시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문 후보님이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주셔야 된다. 윤성 기자, 지금 자막이 없이 이재명, 문재인, 안희정 이 세 명의 후보들 간의 치열한 신경전을 들려드렸는데 어떤 게 쟁점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오늘도 역시 대연정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아주 뚜렷했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그 안희정 지사가 대연정의 대상으로 그 보수 정당까지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본인은 야권 통합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안희정 지사는 앞으로 이제 국정 운영을 하려면 국회가 중요한데 보수 정당의 협조 없이 지금 선진화법 상황에서 어떻게 국정 운영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대연정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소위 네거티브 공방을 놓고도 이게 소위 그 통합의 리더십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도 상당히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는 문재인 전 대표가 당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면서 당도 깨졌고 또 나가던 사람들한테 반개혁 세력이라고 이렇게 비난해놓고 어떻게 통합이 되겠냐. 이게 통합의 리더십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은 좀 선명성을 오늘 유난히 강조했는데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적폐청산하려면 기득권 세력과 완전히 선을 그어야 되는데 기득권 세력과 좀 연결이 있는 인사들도 다 영입하는 거 아니냐. 이건 좀 적폐청산이랑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윤태곤 시장이 보기에 조금 전에 그 토론의 내용. 네. 어쨌든 이재명 후보와 안희정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약점을 파고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보면서 뭐 다른 이제 언론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되게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칼날 위에 서 있는 그런 느낌 같더라고요. 되게 날써 있는데 뭔가 선은 넘지 않으려고 이제 오락가락하는 모습이었는데 방금 이제 민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 부분이겠죠. 안 지사가 이제 문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나한테는 대연정으로 비판을 하는데 나의 대연정은 개혁을 하기 위한 대연정이다. 근데 당신은 이제 대연정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모아놓는 사람들은 뭐 부산국제영화제를 탄압했던 부산 전 정무부시장, 모 지상파 언론에서 이제 후배들을 탄압했다고 비판받고 있는 뭐 언론사 간부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이고 네거티브에서도 서로 이제 네거티브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확실히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안 지사가 제가 이제 그 공격을 당할 때는 뭐, 걔, 그런 수준으로까지 공격을 당한다라고 하니까 문 후보가 이제 받아친 것을 이제 또 유권자들의 목소리다. 예전에 이제 문 후보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라면은 그런 뭐 비판적인 것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한 것의 연장선이니까 저는 이제 특히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경선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게 본선에서도 꽤 상당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민주당의 호남 경선 판세, 윤태곤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객관적인 수치로 볼 때 문 후보가 앞서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안 지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호감도가 높고 비호감도가 낮은 후보는 또 안희정이 이제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시장의 뭐 선명성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주 조심스럽습니다만 경선 중이라서 그 뒤에 두 분이 앞서 나간 문 후보를 뒤집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차이를 어느 정도로 둘 수 있느냐 이게 좀 관심사가 아닐까 싶네요. 민 기자는 기자들 전망은 어떻습니까? 문 후보가 과반을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죠? 뭐 전두환 훈장 발언 논란 그리고 부산 대통령 발언 논란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서부터 과반 넘기는 거 아니야 이런 전망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그 두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좀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여론조사상으로 조금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아직도 다른 후보들보다는 뭐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승리하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과반을 넘기느냐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판세와 관련해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특히 호남 지역도 따로 구분해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전주보다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뭐 압도적인 차이로 1등은 1등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1%포인트 떨어졌네요. 17%로 2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변동 없이 10%, 이재명 성남시장이 8%. 오른쪽에 있는 주자들은 모두 전주보다 지지도가 올랐는데 역시 홍준표 경남지사의 지지율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이 여론조사는 갤럽이 실시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이 호남 지역은 따로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호남 지역 여론조사 관련해서 갤럽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표가 33%인데 전주보다 일주 전보다 14%포인트가 떨어졌대요.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변함없이 11%, 이재명 성남시장이 일주일 전보다 4%포인트 올라서 13%로 안희정 지사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 호남 지역의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여론조사 결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뭐 안 지사와 이재명 시장 요 두 차이는 사실은 오차범위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앞선다 얘기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윤태곤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이제 호남에서 문 전 대표가 좀 빠졌죠. 근데 이게 전체로 2%밖에 안 빠졌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전체 표를 아까 좀 봤는데 재밌는 게 부산 경남에서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게 부산 대통령 발언이 호남에는 악재인데 대신 저쪽에서는 또 벌어들이는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한 2% 미세하게 빠졌는데 이게
그게 악재는 악재가 맞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승부를 확 바꿀 정도 그리고 안희정, 이재명이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라는 징후는 잘 안 보여요. 말하자면 이게 확 뒤집히려고 하면은 문재인은 빠지고 뭐 안희정이나 이재명은 뭐가 올라가고 두 개 만나야지 확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징후는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이른바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지느냐 마느냐 이렇게 돼야 유권자들의 일반 또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아질 텐데 현재 추세라고 한다면은 뭐 문재인 후보가 우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분석이신 것 같고요. 미성 기자, 그런데 그 사전 개표 결과 유출 의혹 이 관련해서 오늘은 좀 조용합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오늘도 뭐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측이나 이재명 시장 측은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도 사과하고 그리고 빨리 형사고발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선관위는 지금 대단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게 검찰로 이게 고발을 해서 검찰에 의뢰를 해버리면 소위 당내 경선 문제가 검찰의 손에 좌우되는 이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관위는 대단히 신중한 입장인 것 같고요. 최초에 그러니까 지역 위원장들이 하는 각 단톡방에 그 선거 결과를 올렸던 사람이 한 6명쯤 된다 그래요. 6명이요? 예, 6명쯤 되는데 그 6명에 대해서 지금 경위서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는 특정 소식을 캠프에 몰려 있나요? 아니면은 여러 캠프에 다 있는 건가요? 제가 6명이?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로는 캠프에 공식적으로 속해 있는 건 아니지만 특정 후보와 가깝다, 그쪽 측과 가깝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특정 후보는 어떤? 뭐 문재인 전 대표 측과 가까운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추미애 대표가 사과하지 않아서 안희정, 이재명 후보 측이 조금 발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안 가는 점이 있어요. 아까 민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사 의뢰를 못하는 거는 카톡으로 그러면 이제 다 내놓고 여기에 대해서 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그 내용만 들어있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일단 검찰이 다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 선거를 앞두고. 당으로서는 그게 정말로 피하고 싶은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좀 빨리 사과를 하고 뭔가 인사 조치도 하고 이런 자세를 취했었어야 되는데 좀 뭐가 어중간한 것처럼 보이니까 다른 두 캠프가 더 화가 난 것 같고 그리고 6명 제가 볼 때 이거는 지금 더 뒤에 조사하면 심각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6명은요. 우리 지역에서 결과가 이렇더라라고 올린 거예요. 이런 걸 모아가지고 다 취합해가지고 전국을 표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각 캠프들이 그걸 만들었겠죠. 그럼 이걸 누가 유출했냐로 들어가면 2차로 이걸 취합해서 만든 사람이 간다면은 그 6명에 비해서는 훨씬 뭐 죄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더 나쁜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 안희정 충남지사 조금 전에 합동 토론회 때도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상당히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는데 안희정 충남지사의 발언 강도, 네거티브 공방과 관련해서 점점 강경해지고 있어서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 두 진영이 경선 이후에도 정말로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원팀, 하나의 팀이 되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년 이 민주당의 충성과 헌신을 다해온 저 안희정을 하루아침에 배신자를 만들고 무원칙한 정치판 정치꾼으로 만드는 게 30년 동지들의 우정일 수 있습니까? 그 누구의 주장이라 할지라도 선의로 받아들이고 대화를 하자. 이게 왜 배신입니까? 저의 이러한 대화와 타협을 향한 새로운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배신했다, 너무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후보의 말을 들으면서 어느 후보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화가 나기 전에 그분이 다음 대통령을 이끌 미래 비전이 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윤태곤 실장 지금 듣기에 안희정 지사 발언에 간 거 상당히 센 거 아니에요? 또 화도 난 것 같아요. 예. 화가 나기 전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안지사 쪽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불리에 대한 것보다 안희정이 뭐 이 정도도 해도 되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더 이상은 주지 않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툭툭 건드려도 된다. 뭐 후배고 차착이다 이런 걸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
잘났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흔히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제 친노보다는 친문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뭐 1, 2년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친문, 비문 이렇게 가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안지사 쪽 캠프에 있는 모 의원이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제 우리 보고 비문이 모였다라고 하지 마라. 우린 친안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경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경선 결과 이후에도 당이 좀 주류 비주류가 다시 좀 재편되는 단초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또 짚어볼 만한 게 만약에 이제 문 전 대표가 경선에서 승리했을 때 안지사가 도지사가 아니라 국회의원 신분이면은 억지로라도 선대위원장 같은 거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다니겠죠. 하지만 안지사는 충남도지사니까 충남도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선거운동 하고 싶어도 못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핑계도 생기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둘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좀 뭐 쭉 이어져서 갈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이렇게 합치면 우리는 사상 최강의 팀이 될 것이다. 이런 입장 밝히면서 경선 이후를 대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중간에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과연 문재인과 안희정 두 주자 간의 이런 네거티브 공방을 둘러싼 신경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안희정 후보는 저는 민심과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연정이죠. 제대로 된 청산 없는 통합은 봉합일 뿐입니다. 문재인 후보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겉으로 드러내기로는 재벌개혁, 정의국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의 진짜 생각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얼핏 드러나는 몇 가지 징표들을 보면 기득권자, 재벌 이게 좀 병도돼 있지 않느냐. 민성기 기자 보기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양쪽 다 이렇게 은근히 공격을 하네요. 뭐 이재명 성남시장은 본인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선명하다 이런 건 것 그 같습니다. 말 들으면 분명하게 또 들려오고요. 아주 뭐 메시지도 강력하고 그러니까 대연정을 놓고는 주로 이제 안희정 지사 측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통합적인 리더십을 놓고는 또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하는 그런 전략을 좀 구사하고 있는데 워낙 이 메시지가 선명해가지고 아주 열광적인 지지층이 아주 단단한 게 이재명 시장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의 경선 전체 승부를 가늠할 것으로 예상되는 호남 지역 경선 오는 27일에 실시가 됩니다. 이번 주말과 일요일 민주당 경선 주자들은 호남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시면은 제3지대 이른바 문재인 전 대표에 반대하는 진영이 힘을 합치자 이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와 정운찬 전 총리가 만났다는 기사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두 사람이 만나서 만나기 전 또 만난 이후에 어떤 얘기했는지 영상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안 해. 미리 얘기해. 그냥 어떤 내용이야 얘기를 해봐야지 알지. 괜찮아요? 지금 왜 바쁘신 분들인데 내가 뭐로 연락을 해. 지금 경선담에 한참 바쁜 거 같은데. 예? 안철수 대표하고 연락. 그 제일 바쁜 사람인데 뭐 어떻게 연락을 하겠어요. 대표님하고 함께 하시는 건가요? 김 박사님께 좀 여쭤보고 나중에 결정합시다. 후보 연대나 이런 문제 좀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습니까? 뭐 별로 그런 문제 논의는 한 게 없고. 15일 얘기하셨는데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뭘 그거는 나중에 두고 보면 하는 거지 뭐 지금. 거기까지는 얘기 안 나오고 지금 앞으로 새로이 펼쳐져야 할 정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나누고 여기서 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치라고 하시면 제3지대 얘기를 좀 다시 하신 건가요? 그걸 뭐 포함하는 것이지만 아주 광범위하게 새로운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으나 세상에 아직 뭐 밝힐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대표님께서는 15일 이전에 무언가 결정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15일이 뭐죠? 4월 15일 이전 그 후보 등록일 이전에 이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거기 우리가 모였는데 그건 다 너무나 당연하죠. 4월 15일 이전에는 이른바 제3지대 연대가
마무리돼야 한다. 그런데 저 두 사람이 만났는데 정치권에서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까? 두 분이 워낙 친분이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 김종인 전 대표 같으면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운찬 전 총리가 대권 출마설이 막 돌던 때 정치적 멘토로 꼽혔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상당히 친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두 분 다 지금 당내 경선을 안 뛰고 있는, 그러니까 일정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이니까 그 당내 경선이 끝나고 후보들이 정리된 다음에 단일화 논의에 앞서서 좀 일종의 분불대기, 좀 분위기 조성하는 차원에서 만난 게 아닌가 이렇게 관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임 기자님보다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교분이 있으신 분들인데 보면은 저 욕할지 모르겠지만 별로 이제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 명분에서 김종인, 정운찬 두 분이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게 경제 민주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개헌인데 대선 전 개헌이 이미 물 건너갔죠. 근데 이제 경제 민주화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경제 민주화를 할 이제 의지가 없다고 뛰쳐나와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바른정당까지 바른정당 그렇다 치죠. 자유한국당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간다? 누가 봐도 조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이 약하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제 인물의 문제인데 저 두 분 다가 대선 예비 후보군에는 속합니다만은 한 그 1%도 잘 안 나오는 그런 지지율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원심력을 형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김종인, 정운찬 두 사람이 만나서 제3지대 연대 방안 4월 15일 이전에는 마무리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내용이 기사화는 됐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은 별개로 쳐야 될 것 같고요. 그 연대의 대상에는 뭐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까지 두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홍준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지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옛 여권 보수 진영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공개할 수 없습니다. 나라 걱정을 많이 같이 했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후보 셋이 한꺼번에 단일화를 한 번에 하는 저희 분은 한 번도 그런 데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김무성 대표 만난 거는 지난주일 겁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원내대표, 당대표를 했고 그래서 만난 거지 뭘. 지금 바른정당에 내 만나는 사람이 김무성 대표만 만납니까? 조영 원내대표도 만나고 김성태 의원도 만나고 다 만납니다. 다 만나는데 그게 무슨 같이 큰 음모를 꾸미는 양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선거연대 얘기는 했죠. 선거연대는 해야 옳지 않느냐. 그 차기 조건이 눈앞에 있는데 같은 우파진영의 사람들은 대동단결을 해야죠. 그래 안 하고 그러면 전부 다 망하지. 그런 뜻에서 만나는 거지. 내가 무슨 음모 꾸밀라고 난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김무성 대표도 그런 사람 아니고 나도 그런 사람 아닙니다.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쏠린 이유는 예전에 한 식구 했다가 갈라섰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대선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은 다시 단일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작되기 전에 진행된 자유한국당 경선 후보들 간의 텔레비전 토론회에서도 이 범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에 이 주제를 놓고 각 후보들이 첨예하게 맞서기도 했습니다. 반대 입장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명분과 숫자입니다. 먼저 이 명분이 있어야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 탄핵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 바로 그 바른정당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제 아무런 상황 변화 없이 다시 그분들하고 손을 잡는다?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야당은 정권력 때문에 탄핵을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당에 있는, 대통령과 같은 당에 있는 세력은 탄핵에 앞장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지금 이 분열은 무슨 보수의 가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 게 아니고 탄핵을 그렇게 무리하게 정치 윤리를 벗어나서 했기 때문에 일어났고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나로 뭉친다든지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이 탄핵 사태로 인해서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그 좌파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때는 전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범우파 진영이 대동단결해서 대선에 임해야지 좌파 집권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서지 않도록 하는데 보수가 앞장서서 막아야 합니다. 또 그동안 바른정당에 이념적으로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몇몇 사람들의 정치적 판단, 자기관리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분열이 되어 있으니 다시 한번 만날 수도 있고 그 외에 손학규 또 그 외에 여러 분들을 만나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후보들 간에도 범보수진 후보 단일화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은데요. 미성 기자, 어떻게 단일화 되겠습니까? 저는 보수 후보의 단일화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홍준표 지사가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홍준표 지사의 얘기하는 단어 구사를 보면 점점 김무성 의원의 중도 보수 대통합과 굉장히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에서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유승민 후보도 골수 친박에 대한 인적 청산만 있으면 보수 후보의 단일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지금 1등하는 후보들이 이변이 일어나지 않고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지사,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의원이 그 후보가 된다면 보수 후보 단일화 논의가 곧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보수 후보 단일화 가능성, 그리고 보수 후보 단일화가 김종인, 정운찬이 추진하고 있는, 두 사람이 추진하고 있는 제3지대 연대와 결합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보수 단일화가 그리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홍준표 지사가 후보가 될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봅니다만은 김진태 후보 등 친박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누르지 못하고 차이가 크지 않다면은 또 홍 지사가 지금 당내 기반이 없는 상황이고 당내에서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로 대표되는 그쪽의 비중이 워낙에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라고 해서 당을 완벽하게 장악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보수 단일화가 돼 있는데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합쳤는데 김종인, 정운찬 그분들이 가세한다고 해서 그 색채를 좀 중도적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든 안 하든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